드시는 약 중에 몇 개를 줄일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노쇠의 가능성을 더 줄이는 거라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요일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이고요. 오늘도 이경식 선생님 모셨습니다. 오늘 좀,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경식 소장님을 통해서, 노화나 영양,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방송을 많이 진행하면서, 제가 의사로서 질환을 대하는 자세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협착증도, 뭐, 고혈압도, 당뇨병도 노쇠와 다 연관이 있습니다. 노화와 다 연관이 있습니다. 결국 그런데 우리가 너무 질환만 보기 때문에 보통 제가 척추의사로서 보면은 그런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똥오줌 못 가릴 때까지 일어서지도 못할 때까지 참았다가 수술해라. 그건 되게 틀린 말이거든요. 그때까지 참으시면 노화를 넘어서서 노쇠가 끝까지 진행을 해서 수술을 해도 회복이 안 되세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전신적 컨디션을 회복하시다가 불행한 일을 당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많고요. 결국 우리가 그 노년화, 노령화가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필요한 거는 노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은요, 대학병원에 있는 분과 선생님들은 다 자기 분야만 알지 전체적인 노화나 노쇠에 대한 개념이 적게 진료를 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다른 의사가 무슨 약 처방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불편해서 전문가를 대학병원 한 바퀴 쑥 돌고 나면 약이 한 15알, 20알 생기게 된다고요. 근데 그걸 먹으면은 노화가 더 빨리 됩니다. 오늘 강의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기가 중심을 잡고 내 몸의 활력이나 그러니까 의사들이 너무 전문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통합적으로 보는 학문은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이론이 많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의사들이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 노화나 노쇠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건강을 관리하겠다는 어느 정도 중심을 잡으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 중심 범위 내에서 진료보시는 의사 선생님들이랑 상의를 하셔야지 오히려 몸 건강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아주 의사로서 드리기 어려운 말씀인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경식 소장님을 모시면서 그러니까 노화와 노쇠에 대해서 말씀을 되게 진지한 주제고요. 여러분들이 특히 그리고 이 특히 노화나 노쇠는 한번 지나가면 거꾸로 못 옵니다. 그래서 이건 중년부터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번 늙어버리면 다시 안 젊어지거든요.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늙지 않게 관리하는 게 첫 번째고요. 늙지 않게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셔야 되는지, 늙지 않게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안 늙으시면 병이 자연스럽게 안 생깁니다. 병이 걸리고 나서 병을 어떻게 나을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늙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준비하시는 길이고, 그 방법을 이경식 소장님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이고 또 영양학도 좀 공부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진료하면서 또 서울대병원에서 암경험자 진료하고 노쇠 진료하고 이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 그리고 책에 있었던 거 이런 거를 좀 모아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을 같이 하게 된 계기는 이 노쇠라는 거는 중년한테는 사실 없는 증상이죠. 그리고 이 노쇠라는 개념 자체가 정의 자체가 일단은 노인인데 문제가 있을 때 노쇠를 진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미리 알면 노화와 노쇠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노화는 예방할 수는 없지만 늦출 수 있고요. 노쇠는 분명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미리 좀 드려보고 싶고 환자들 제가 쭉 뭐 10살부터 100살까지 쭉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의 미래를 저는 이미 본 거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분이 더 젊으셨을 때 어떻게 지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경험들을 제가 여기다 좀 녹여봤습니다. 네, 시작을 해볼게요. 네, 주제는 노화와 노쇠
중년을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요. 중년인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노쇠하시거나 뭐 80, 90 되신 분들한테는 아주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특히 5, 60대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노쇠 과정을 조금 더 알면 좋은데, 노쇠는 과정이 어느 정도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노화는 근데 가로에 뭐라고 써 있냐면 건강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나이에 적합한 정도의 노화만 진행된 거. 그래서 나이가 되면서 누구나 생길 수 있는 그런 변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주 서서히 떨어지는 운동 능력, 요런 정도가 이제 노화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것을 계기로 악화가 될 수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이제 뭐 다른 질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마음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니까 몸 건강, 마음 건강, 그리고 어떤 이유로 움직임이 덜 하게 되거나 좀 못 드시게 되거나 이런 문제들, 그리고 앞서 이제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 드시는 걸로 인한 부작용, 아니면 여러 약을 먹으면서 생기는 문제들, 이런 걸로 인해서 노쇠해 가는 길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전노쇠라고 하는데요. 노쇠 전 단계. 이때는 이제 의미 있게 좀 보행 속도가 좀 느려지고, 이거를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횡단보도에 이렇게 조금 멀리 횡단보도가 보이는데 녹색불로 딱 바뀌었어요. 근데 평상시거나 젊은 사람들이면 건너려고 뛰거든요. 근데 못 건너겠다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다음 타임에 건너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좀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계단이나 뭐 이런 올라가는 게 이제 좀 힘들고, 이런 상태의 전 노쇠입니다. 그다음에 뭐 지팡이 같은 거를 짚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 상태고요. 여기서 또 한 번 어떤 악화 요인 계기를 겪으면 노쇠 단계가 되고, 이 노쇠에는 이제 많은 생활들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할 때 영향을 받고, 그래서 못할 것 같아서 안 하게 되는 일들이 쌓이면 이 상태를 우리가 노쇠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누워 지내시거나 휠체어를 타게 되시거나 정말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장애라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제일 기억하면 좋겠는 거는 사실 낙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낙상과 외상만 좀 조절하시면은 그래도 이 노쇠나 장애로 안 가고, 정형외과 선생님을 좀 안 만나시면은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그 낙상이 왜 잘 생기냐면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큰 이유는요, 협착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협착증은 환자분들이 약만 먹고 운동하면 낫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낫는 게 아니라 증상, 많이 아팠다가 덜 아파지는 겁니다. 많이 아팠다가 덜 아파지는데 마비는 진행해 있거든요. 힘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걸으려고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협착이 이렇게 쭉 계속 아픈 게 아니라 통증은 단계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마비는 쭉 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협착증이 잘 관리가 안 돼서 마비가 진행하면서 넘어지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이 부주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넘어지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허리가 이미 굽어 계시고요. 다리에 근력 체크하면 양쪽이 대칭이 아니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적절한 시기에 협착증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낙상을 많이 해서 신체적인 자유를 잃으시는 경우가, 실은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특히 허리를 치료한 사람 입장에서는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착증을 단순히 아픈 게 아니라 힘이 떨어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은 근본적인 치료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부주의하다고 어르신들이 혼날 문제는 아닙니다. 그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것도 이제 잘 갖춰지면 좋고, 똑같이 넘어지더라도 이제 조금 젊었을 때는 손을 짚는다거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좀 빠르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척추나 고관절 같이 중요한 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낙상, 요건 뒷부분에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이제 노쇠 한국판 스케일인데요. 이제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쓰는 스케일을 한국 버전으로 이제 바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대상은 모두 다 노인 대상으로 이 스케일을 매기는 건데, 1단계가 이제 가장 좋죠. 이 가장 건강한 상태. 흔히
내 또래들 중에서 내가 제일 건강하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또래 중에 가장 건강한 편이고, 이분들은 계획적으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고 상당히 활기차게 이제 레저 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매우 건강함. 그 다음 2단계만 돼도 좋겠는데, 건강한 상태예요. 이런 분들은 이제 뭐 너무 추울 때는 운동을 안 하셔도 날씨가 이렇게 좀 좋아지고, 그 다음에 계절별 아니면 그래서 활동적인 일과 운동을 주기적으로 가끔씩 하실 수 있는 분들을 건강한 상태 스케일 2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요 2단계에 계시면 여러분들이 중년에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20년 뒤에 요 상태에 있기를 바라는데요. 이 어떤 계기로 이제 조금씩 스케일이 커진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잘 관리된다 하는 정도도 좋은데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떤 스포츠, 레저 이런 활동은 조금 안 하시고 못 하시게 되고, 걷는 운동 정도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 이런 상태가 되면 좋겠는데, 그 이상 지팡이를 짚는다거나 보행기를 쓴다거나 하는 일들이 이제 생기고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전에 원장님이랑 보여드렸던 자료 중에 우리나라의 건강 수명과 실제 수명 사이에 약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차이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시간 동안은 이렇게 쇠약한 상태, 노쇠한 상태로 계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각자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략을 찾는 원리로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노쇠를 촉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크게 4가지 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먹는 것 중에 우리의 그 근육과 관련된 거죠. 이렇게 단백질. 제가 이미 노쇠하시거나 아니면 연세가 드신 노인분들한테 단백질 섭취, 고기 이야기를 하면 항상 돌아오는 질문이 먹고 싶지 않다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약간 젊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단백질은 일단 드시면 이게 우리 몸이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에너지를 좀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아주 똑똑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조차 보호하기 위해서 안 먹고 싶게 만들어요. 예전에 우리가 5, 60대 돼서 이제 사망하던 옛날 시대면 아무 문제 없고 정말 효율적인 몸인데,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80 정도까지는 다 살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거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한마디만 보태면은요, 환자분들 제가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이, 고기 먹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요, 어머니 보약은 드시지 않냐고. 그럼 보약 드신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먹고, 그 다음에 뭐 보약을 지어 드시고 싶든 뭐 몸에 좋은 거를 드셔야지, 필수 영양소를 안 먹고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데서 뭐 다른 뭐 몸에 좋은 것들 많이 또 챙겨 드세요. 필수 영양소를 안 먹고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노쇠해지시고 계시는데, 고기는 먹기 싫다면서 몸에 좋은 걸 하세요. 이건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거를, 그러니까 고기 먹기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특히 협착증 있으신 분들, 또 수술하고 재활하시는 분들한테 고기를 보약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병원에서 주는 약보다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게 훨씬 더 치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몸에 힘이 생겨야지 덜 아플 거 아니에요. 몸에 활기가 없으면은 더 아픈 게 당연합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약은 약은 며칠씩 챙겨 드시는데, 고기를 먹으라고 제가 노래를 부르는데 고기는 또 안 드세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다. 약보다 시기가, 필수 영양소까지는 꼭 드셔야 되고, 약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몸에 기운 없으시고 활동량이 줄어든 협착증 환자분들한테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중에 아주 많은 부분들이,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은 절반 이상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드시거든요. 꼭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진료실에서 많이들 말씀하시면은 제가 항상 비유를 드리는 게 있어요. 이 좋은 대학에 가려면은 국영수를 잘해야 되거든요. 국영수를 잘하는 친구가 예체능을 챙겨서 하는 거는 좋은 건데, 국영수를 공부를 안 하면서
예체능을 열심히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비슷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같은 주요 영양소를 골고루 충분히 드시지 않는 상태에서는 비타민, 미네랄은 보조인자예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챙겨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 치아 문제가 정말 사실 되게 큰데요. 우리나라의 다빈도 상병, 어떤 이유로 병원에 제일 많이 가나? 항상 독보적 1위는 치아 문제예요. 그래서 치주 질환. 그래서 근데 이 치아도 뼈랑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잡아주는 잇몸도 우리 관절 주변에 있는 애들이랑 성분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콜라겐, 칼슘 다 결국엔 다 연결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맛을 느끼는 감각, 그리고 후각, 시각, 요런 게 다 조화를 이뤄야 맛에 대한 기쁨이 올라가는데 요게 이제 조금씩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요. 근데 사실 중년분들이 이 정도는 아니시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비력이라고 하는데 그릇이죠. 체력의 그릇 자체가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 그리고 특별히 이제 뭐 폐렴이든 코로나에 감염이 되든 어떤 외상을 당하든 이때 이런 우리 몸이 급성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걸 회복하는데 또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이때 이게 보충이 잘 안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점점 들면서 똑같이 먹어도 덜 쓰여요. 그러니까 생체 이용률이 떨어지는데 소화 기능도 좀 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흡수도 좀 덜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동화작용, 이화작용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몸의 대사가 이제 뭔가 다 이화되는 쪽으로 가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되면 영양 요구량이 달라지는데 이거 맞춰서 되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은 흡수가 안 되니까 설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배설량도 바뀌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여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떻게 오래 살았나 조사를 했는데 결국 결론이 이분이 너무 우아하게 살았어요. 미술관 다니시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하고 싶은 취미를 하시고 이게 되게 컸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회 경제적인 문제, 그래서 뭔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 사회가 조금 서포트를 해줄 수 있고 이게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 보태면은요, 여기 밑에 있으면 방금 슬라이드에 스트레스와 피로가 맨 밑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네 가지의 스트레스와 피로가 다 영향을 미쳐요.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좀 간과하는 게 필요한 거 별로 신경 안 쓰고요. 스트레스 받는 거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보통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20대 때 좀 우울했었고요. 지금도 그렇게 많이 밝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전 분명히 우울해질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제가 밝은 편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우울하시다기보다는 좀 진지하시죠. 네, 근데 보통 진지한 분들이 이제 생각이 많으시니까.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있다는 걸 대부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신적인 건강에 되게 무관심하신 어르신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아니 환자분 다리가 저려서 아파서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3-4번 맞으시고 활동량이 줄어들면 환자분은 그러니까 우울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불안은 하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걸 인정을 잘 못 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좀 불안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관리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게 저는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거랑 거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습관을 들여야 돼요. 젊었을 때는 한 곳에 몰두해서 열심히 파면은 답이 나와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 한 곳에 몰두해서 열심히 파면 답이 안 나옵니다. 특히 의학적 사실은 그렇죠. 첫 번째 통계적인 걸 몇 단계를 지나가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의학적 사실은 귀납적으로 다 설명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연역적으로 계속 들어가면 답이 안 나와요.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할수록 더 불안해지거든요. 이 의사도 못 믿겠고 저 의사도 못 믿겠고 말은 다 다르고 이런 결론이 딱 나와요. 좀 시간 지나면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안해 하시면 안 돼요. 불안해 하시고 너무 내가 불안해 하는 건 아닐까. 내가 불안해서 내 판단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불안해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게 해롭지 않을까.
연세 드신 분들은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 그러니까 전문 분과에서 갖는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보다는 전체적인 내 노화나 활력을 관리해서 내가 스트레스 자체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건 중년부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이 생각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비욘디라는 프로그램에서 저는 이런 내용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디테일하게 많이 하면은 의학은 아픈 이유밖에 몰라요. 안 아픈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들 의사가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잖아요. 아, 그 되게 중요한 말이네요. 의사들은 아픈 이유밖에 몰라요. 왜 아픈지는 공부를 해요. 근데 어떻게 안 아프게 됐지? 하는 거는 잘 모르시죠. 아프지가 않으면 의학의 범위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생리학이나 다른 데서 되지. 그렇네. 아픔은 임상의학이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의사는 다 임상가거든요. 네. 임상가는 아픈 사람들만 봐요. 왜 안 아픈지 모른다고요. 한쪽에 되게 치우쳐져 있는 학문인데 그걸 너무 공부하시게 되면 환자분들이 확 불안해지신다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오늘 이경희 선생님 말씀하신 이 몇 가지 변화들을 전체적으로 이걸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그 불편한 의학적 지식을 축적을 하셔야지 균형 있게 자기 몸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스트레스 적게 받으셔야 됩니다. 제 스트레스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주로 암 환자를 예전에 봤었기 때문에 항상 질문, 스트레스가 암을 만들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요. 근데 모든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은 걸로 나와요. 왜냐하면은 스트레스는 정량적이고 객관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똑같은 상황에 놓여도 어떤 사람은 너무 그게 큰 스트레스고 어떤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인지하고 관리하느냐가 질병으로 가느냐 건강으로 가느냐의 갈림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술이나 담배, 그 다음에 불면 이런 게 다 누적이 되면 암이 생길 수 있죠. 그런 것들은 다 발암 요인이에요. 근데 스트레스 자체는 아니다. 저 항상 환자들한테 DU 이렇게 말하거든요. 스트레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디스트레스, 고통을 따라오는 질병으로 이어지는 정신적인, 그러니까 뭐 몸이든 마음이든 병적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스트레스를 디스트레스라고 하고, 사실 좀 스트레스 받아야 성공도 하고 활력도 생기고 뭘 더 잘하고 싶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스트레스, 나한테 도움이 되는 스트레스를 유스트레스라고 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이 두 가지는 우리 몸이 처음에 받아들일 때 완전히 똑같이 받아들여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코티졸이 나오고 우리 몸의 생리학적 변화가 완전히 똑같거든요. 근데 그 어떤 시점을 딱 넘어가면서 어떤 임계점에서 이거를 어떻게 인지하고 관리하냐에 따라서 갑자기 나쁜 스트레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에 놓이시든 내가 요게 디스트레스지만 유스트레스, 좋은 스트레스로 바꾸게 노력해야겠다. 내가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사실 제가 화면에 맨 밑에 써놨지만 가장 중요해서 밑에다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우리 슬라이드를 다시 보여주시면은 여기 보면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컨트롤하고 내가 인지하는 거는 나만이 관리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이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피로다. 요 컨셉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화와 노쇠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노화를 설명하는 형용사들은 이런 거예요. 진행하는 거고 예측도 가능하고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누구에게나 오는 거고요. 노쇠는 급격히 진행될 때가 있고 뜻밖의 상황에서 생기고요. 또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만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모두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개인차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사실 예전에 그런 영상 이제 유행했었는데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옛날 30대 뭐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옛날 30대 분들 TV에 나오시는 인터뷰 장면 보면 요즘 약간 60대, 50대 후반이신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좀 젊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스스로 더 젊어지는 것도 있고 이런 개인차가 좀 큽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노쇠는 피할 수 있고 또 일부만이 경험하니까 내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보통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쇠를 어떻게 예방할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 주시 잠깐 말씀을 보태면은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러니까
합착증이 돼서 심해서 활동량이 저는 한 일정 기간 이상 줄어들면요. 어머님들이 폭삭 늙습니다. 활동량이 원래는 뭐 한두 시간 걸으시던 분이 한 10분 안쪽으로, 30분 안쪽으로 걷기 시작하면 10분 정도 걸을 때 어머님 안색이랑 한 번에 30분 걸을 수 있는 어머님 안색이 달라요. 어머님 표정도 달라집니다. 우울감도 달라지고요. 근데 그게 한 5분 안쪽으로 들어오면 사람이 또 달라져요. 근데 젊은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한 60대 정도까지는 활동량이 적어도 확 늙어 보이는 경우가 좀 적거든요. 근데 이게 활동량이 연세가 드시면은 이게 활동량이 줄어들면은 소장님의 말씀 꼭 낙상이나 큰 외상이 아니라도요. 그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노쇠를 아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만히 있어서 안 아픈 건 안 아픈 게 아닙니다. 활동량을 줄여서 안 아픈 건 안 아픈 게 아니고 초기에는 확 쉬어줘야 되지만 내 활동량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하는 게 내 건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연세가 드시기 전부터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소장님 말씀하시겠지만 5, 60대 되면 이때부터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해주지 않으면 활동량 유지가 저절로 안 되는 연세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히려 40, 50대 정도까지는 운동을 해주지 않아도 활동량이 유지가 돼요. 근데 연세가 더 드시면은 운동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지 않으시면 노화 때문에 점점 떨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이는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60대, 80대인데 60대 초반처럼 보이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노쇠의 이벤트를 한 번도 안 겪으신 분들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분들도 한 두세 달 못 걸으면은 갑자기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노쇠의 이벤트가 한 번도 안 생기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화를 50대부터 꼭 그렇게 늦게 하라는 건 아닌데요. 제 속마음이거든요. 네. 제 속마음인데 아무튼 지금 저희 방송 댓글에 전화위복님이 원장님 말씀을 되게 이제 듣고 싶으신 대로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운동은 50대부터 라고 꼭 그런 건 아니고요. 50대는 꼭 해야 되는 거 그 전부터 하는 습관을 들여놓는 게 당연히 좋긴 한데 네네. 50대부터는 거의 중년에서 노년으로 가는 단계에서는 운동하는 습관이 없으면은 내가 운동하는 습관 있는 동료들보다 훨씬 더 빨리 늙는다고 확신하셔도 좋고요. 이건 결코 걷기가 아닙니다. 유산소 운동입니다. 대부분. 유산소 운동이 메인이지 2만 보씩 숨 한 차게 걷는 건 유산소 운동이 아닙니다. 노동입니다. 예, 그건 노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50대 정도부터는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내가 노쇠를 방어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정리였고요. 운동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하는 건데 네. 신체 활동 총량을 보았을 때 그래도 50대 이전에는 운동이라는 거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잖아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안 하더라도 신체 활동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데 50대 이후에는 노력을 하는 신체 활동을 해야 전체적인 신체 활동이 유지가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노쇠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 여러분 바로 지금이신 건데요. 언제가 그럼 정말 요런 순간에는 더 이제 빨간불을 켜고 주의해야 할까? 여기 보시면은 이 한국형 노쇠 측정 도구라는 설문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3점이나 4점 정도가 되시면, 그러니까 여기 중에 하나 예를 들면은 최근 1년간 병원에 입원한 횟수가 한 번 이상 되면 1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셔서 해당되는 게 세 가지가 나온다 하면은 나는 여기서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노쇠로 갈 수 있다 생각하시고 이때는 정말 주의하셔서 이 개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네. 제일 인상적인 거는요. 제일 놀란 게 정기적으로 4가지 이상의 약을 계속 드십니까가 1점입니다. 저게 놀라운 점이 무슨 약인지가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소화제를 4알 먹어도 그건 1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약을 드시는 거에 있어서 저는 약을 장기 처방을 받는 건 매우 신중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솔직히 제가 대학에서 배울 때는 진통소염제를 3개월씩 막 이렇게 3-4개 섞어서 줘요. 그러면은 그거 먹으면 노쇠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은
그러니까 아주 몇 가지 가장 중요한 약들에도 내가 먹는 약이 5개면은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약이 있고 덜 중요한 약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알고 드셔야 됩니다. 그냥 선생님이 주시는 거 다 한꺼번에 배부르게 자꾸 먹으면은 노쇠해지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약을 장기 처방하는 건 매우 신중해야 되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1차 의료의 주요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병원은 약을 장기 처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의 최고의 전문가들 여러 군데를 동시에 가면 약이 왕창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상. 그래서 저는 1차 의료나 그리고 환자분들이 약을 드실 때도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 약인지를 골라서 선택해서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분들이 노쇠의 가능성을 더 줄이는 거라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 약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약은 최대한 적게 드셔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약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큰일이 있다는 나는 말씀이죠. 약들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제일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까? 환자분 중에 한 분이 당뇨가 정말 잘 조절되고 있었어요.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은 당뇨인데, 잘 관리하셔가지고 이제 7.0 미만으로 조절하면 잘 조절되는 거거든요. 6.8 정도였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9가 돼서 오신 거예요. 9가 넘으면 인슐린을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봤더니 그분이 TV를 봤는데 당뇨약을 먹으면 중풍이 생긴다는 의학방송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당뇨가 있으면 당연히 중풍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를 예방하려고 약을 드시는 거거든요. 근데 당뇨가 있으면 중풍이 생긴다고 해서 당뇨약을 안 먹었다? 당뇨약을 안 먹는 게 당뇨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정말 중요한 약은 남겨두고 그 외의 것들 줄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노력해서 줄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좀 마지막 말씀을, 그거에 대한 대안은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가서 노년내과 같은 곳에서 그런 걸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가정의학과 같은 곳에서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드시는 약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가장 중요하고 뭐가 좀 덜 중요하고 뭐가 괜찮으면 이 약은 빨리 끊어가야 되고, 이런 전략적인 것들이 필요하고요. 전 정형외과 의사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진통소염제 계열은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아플 때는 생활 습관으로 관리하는 거고요. 내가 실수했을 때만 약을 먹어야지, 그걸 계속 3개월씩 먹으면은 위랑 콩팥이랑 다 노쇠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 중에 허리, 무릎, 관절이 안 아픈 사람이 없다고요. 그거를 약을 꾸준히 먹어서 안 아플 수 있다는 거는 이룰 수 없는 꿈입니다. 물론 그리고 다른 약 드시는 게 많지 않다면, 통증에 너무 민감하거나 예민해져 있을 때 항불안제나 신경성 통증 완화제는 일정 기간 먹어줘야지 이게 그 예민함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른 약을 드시는 게 많지 않다면은 2, 3개월 단위씩 썼다가 끊어보시는 식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약에는 언제나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해서 드셔야지, 의사 선생님이 준 약에서 내가 우선순위를 잘 모르면은 그 선생님한테 물어볼 시간이 안 되면은 1차 의료기관이나 다른 의료기관 가셔서 이게 뭐가 더 중요한 약인지, 이 중에 뭐가 더 핵심적인 약인지를 알고 복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준 거 다 드시면은 건강관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근데 우리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제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앞부분에 원장님이랑 제가 막 얘기하면서 거의 다 커버가 돼서 이제 기억할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근육을 유지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동맥경화가 없는 깨끗한 혈관을 유지하고, 그리고 뇌신경, 그러니까 머리가 맑은 느낌을 항상 유지할 수 있게 뇌신경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이벤트 중에 다치거나 낙상, 요거를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되게 재밌는 연구가 있었어요. 그 연구를, 주제를 어떻게 기사화했냐면, 자전거를 타면은 뇌 치매가 많이 온다,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전거를 많이 타는 사람이 안 타는 사람보다 뇌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통계적으로 높았어요. 그래서 봤더니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안 쓰시고 타면은 사고가 나고
어르신이 그렇게 되면 머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이건 영국이긴 했지만. 그래서 항상 더 나이가 들면 이 외상도 되게 크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보호 장비를 잘 쓰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이 여러 가지 과정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건강에서 질병으로 가는데 영향을 주는 게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영양 불량, 그리고 근육량의 감소, 산소 섭취량의 감소. 요거는 결국에는 앞에 얘기한 유산소 운동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근육량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식사를 하시는 거죠. 요 안에 아주 밑단에는 더 복잡한 과정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동맥경화 이야기도 있고 식사, 그 다음에 우울감 이런 것들이 관여를 하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요 세 가지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조금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50대에 그러면 내가 아직 노인이 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을 때는 이제 신경 써야 될 건 결국에는 이 예비력, 근력의 저하가 되지 않게 주의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스트레스와 피로 관리를 하고, 이 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에너지를 잘 못 만들어서 피곤하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거에 반응할 수 있는 호르몬들이 잘 안 만들어지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기분 자체가 떨어지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것들이 잘 안 만들어지거나 빨리 분해되거나 그런 경우에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피로 관리를 세 가지 축으로 해서 하시면 좋겠고, 이제 체력의 그릇 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근테크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근육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근감소가 되지 않게 관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50 딱 찍으면은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주의하게 우선순위를 한 단계 올려놔야 될 게 근감소가 되지 않게 한다. 왜냐하면 근육이 있으면요, 당뇨도 그러니까 똑같은 질병이 생기더라도 훨씬 더 잘 조절되고, 그리고 그 질병이 생기는 나이 자체도 더 늦게 생기고요. 특히나 이제 이대영 원장님 보시는 척추 협착증 같은 경우는 근감소가 있는 분과 없는 분 차이가 정말 크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협착증이 있다 하더라도 근육이 잘 받쳐주면, 잘 잡아주면은 생활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육을 좀 신경을 써야겠다.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혈관, 뼈, 간, 췌장,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장기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항상 물어보세요. 영양이 중요한가요? 운동이 중요한가요? 라고 물으시는데요. 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원래 안 하시던 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퇴직하신 분들인데요. 60쯤 퇴직을 하셔서 이제 시간도 좀 있고 하니까 정말 열심히 운동하세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막 등산도 가시고. 근데 이렇게 되면 혈관이 더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영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훨씬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갑자기 식단 조절을 막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개가 같이 만나면 되게 노력을 하는데 병이 점점 커지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 사실 파워보다는 컨트롤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절제를 하고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영양과 운동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50 이전의 분들은 사실 영양이 그렇게 막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아니에요. 타고난 게 있기 때문에. 근데 50 이후에는 영양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 운동만으로는 힘이 들 수 있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 영양이요, 뭐 비타민, 미네랄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균형 있게 잘 드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망하는 분들 계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비만했는데 심근경색이 와서 순환기 내과에 가서 스텐트를 넣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살을 빼고 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살을 빼라는 거는 지방을 없애라는 건데, 너무 무리해서 단기간에 다이어트를 하시면 처음에 물이랑 근육이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지방이 더 많아진 거죠. 근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살을 뺐는데 스텐트를 또 넣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 환자들이 워낙 많아서 그걸 보고 우리가 한때는 비만의 역설이라고 했어요. 비만한 사람이 더 오래 사는 것 같아 라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물이랑 근육이 빠지는 거고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병 때문에 하시게 되면 최대한 천천히 꾸준하게 하셔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요거를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면 65세 이상 우리나라 분들, 우리한테 이제 선배님이시죠. 선배님들의 식사 습관을 보면 매우 짜게 드시고 단백질 섭취는 상당히 부족한 비율이 높으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거를 다 골고루 좀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거를 잘 지키기가 쉽지 않더라 이렇게 돼 있고요. 하지만 또 이제 지금 50 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어렸을 때부터 식습관이 달랐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하는 거는 약이다 생각하고 드시는 거예요. 고기를 맛있으라고 먹으라는 게 아니라 약이다 생각하고 먹고, 김치를 항상 상 위에 올려놓듯이 얇은 불고기 고기를 로스로 구워서 항상 올려놓고 두세 점 드시면 돼요. 어차피 많이 드셔도 흡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예를 들어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자기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은데요. 생선이나 고기는 대략 100g에 20g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선이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만 이제 햄이나 베이컨 같은 가공육이 아니면 좋겠고, 빨간 고기는 그래도 신선육이면 일주일에 한두 번 드시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100g씩은 매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계란도 2개 정도 드시면 단백질 한 10g 얻을 수 있어요. 계란도 콜레스테롤 걱정해서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한 3개까지는 아무 문제 없는 걸로 돼 있고, 서양인의 경우는 4개까지도 괜찮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에는 그 외에 많은 정말 필수 아미노산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2개 정도는 드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아침에 드시면 좋아요. 이게 없으면 대부분 우리나라 식사가 밥에 국에 김치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짜고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시, 11시에 또 간식이 땡겨요. 그렇지 않으려면 요 계란을 같이 드시면 간식이 생각이 덜 나고 당 관리도 되고 저절로 다이어트도 됩니다. 요거트도 요즘에는 고단백 요거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10g짜리도 있더라고요. 평균적으로 5g 정도. 그다음에 두유, 그다음에 잡곡밥, 밥할 때 항상 콩이나 콩도 종류가 많잖아요. 골고루 돌아가면서 넣어서 드시면 요렇게만 드셔도 사실은 되게 충분히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오시면 이제 숙제 같은 거 드리는데 체크리스트에서 해서 매일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약이다 생각하고 먹는 거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물을 잘 챙겨 드시는 거예요. 모든 근육통, 운동을 한 다음에 생기는 근육통, 물이 부족하면 더 쉽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물은 갈증이 날 때 마시면 이미 늦는 거예요. 그래서 갈증이 나기 전에 드시는 거고, 이렇게 활동하는 낮에 드시는 거고, 낮에 물을 못 먹었다고 자기 전에 드시면 나중에 화장실 간다고 한번 일어나고, 그리고 또 역류성 식도염도 더 심해져요. 그래서 물은 낮에 먹는다. 가끔 피부 미용을 위해서 자기 전에 먹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거는 역류성 식도염이 없는 20대들한테 해당된 얘기고, 35세 이상, 여자분은 35세 이상, 남자분들은 40세 이상만 돼도 자기 전에 물을 한두 컵 먹고 누우면 역류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만 드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는 여기서 한마디만 좀 더 거둘게요. 여러분한테 아주 간단하게 다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딱 한 가지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50대 때 단백질 위주 식사를 하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버릇을 들이면 됩니다. 거의 다 커버가 되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 근력은 근감속증이 생길 만큼 절대로 안 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운동하는 거의 문제는 노동처럼 많이 걷는 게 문제지 유산소 운동하는 비중은 높지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식습관의 문제는 고단백, 상대적으로 저단백 식사인 경우가, 고탄수화물 식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운동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거든요.
50대에 즐겁게 고단백 식사를 하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찾으시는 게 저도 할 거거든요. 50이 내일 모레여서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주 스트레스를 같이 줄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걸 먹어야지 저걸 먹어야지 하면 잘 안 돼요. 그리고 활동량이 안 들면서 시기만 바꾸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고단백 식사와 즐겁게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는, 제가 다른 유튜버분들 여러 가지 방송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뭐 배드민턴을 치던 수영을 하던 등산을 하던 달리기를 하던 50대에 즐겁게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이 아닙니다. 걷기가 아니고요. 즐겁게 유산소 운동을 하는 고단백 식사라는, 이걸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노쇠해져서 식단을 바꾸려고 하고 내가 노쇠해진 다음에 운동하려고 하면 병이 더 생기세요. 이거를 젊었을 때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PD님, 우리 질문 그 화면이 꺼져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짧게 이 뒷부분은 이제 항노화인데요. 아주 짧게 얘기하고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이 있으면 그거를 다루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항노화예요. 그러니까 아예 더 젊어지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이게 이제 노화학의 가장 거장이 되는 이제 리뷰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화의 과정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1차적으로 우리 몸은 결국 세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포가 손상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회복하는 기전이 어떤 순간부터는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로 인해서 노화가 더 진행된다. 이런 기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이 앞단의 1차적인 원인들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유전적인 거. 사실 노화 장수 유전자가 있거든요. 타고나기를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연히 일어나는 돌연변이, 이런 거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데,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세포들이 이제 영양소 감수성이 감소를 한다거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줄어든다거나 이런 이유로 세포 노화가 되면 안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은 되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말하고 싶어서 뭐 복잡한 그림을 가지고 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세포 노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나이가 들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세포 노화가 일어나고, 그 기전의 중심에는 염증 반응이 있고 또 조직의 기능이 떨어지는 게 있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 염증, 세포가 독성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뭔지를 말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세포가 독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총 4가지인데 다 아시는 거죠. 술이랑 담배, 그리고 혈당이 스파이크 치는 거, 갑자기 높아지는 거. 당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요, 스파이크 되는 정도로 갑자기 높아지는 거. 지질 스파이크죠. 콜레스테롤이나 아니면은 우리 혈관의 지질 성분이 갑자기 높아지는 거. 그러니까 한 번에 먹는 양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스파이크를 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세포의 손상도 되고 혈관벽의 손상도 되고, 그렇게 되면 염증 작용과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풍이나 심장병이 생깁니다. 이 스파이크가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몸은 이 변화가 큰 거를 되게 견디기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항상 항상성이라고 해서 이걸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여기에 정말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혈당의 들쑥날쑥, 콜레스테롤 들쑥날쑥하게 만드는 자체가 질병으로 갈 수 있고 노쇠로 갈 수 있고, 노쇠로 되기 전에 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요거 관리만 돼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요. 이 뒷단은 그래서 결국엔 스파이크를 칠 수 있는 거, 일종의 싸대기 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혈관벽이나 세포를 때리는 거, 그러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똑같은 당이어도 이렇게 해주는 거는 괜찮아. 근데 이제 확 때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확 때리는 게 결국에는 정제 탄수화물과 트랜스 지방이에요. 같은 탄수화물이어도 복합 탄수화물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곡물이나 과일을 씹어 먹어서 먹는 당분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는 거는 주의해야 한다.
드실 때, 내가 나를 때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더 최악은 음료죠. 그래서 요즘 제로 슈거 너무 유행하긴 하는데, 그런 음료들도 나를 때리는 거다 기억하시고, 요게 이제 제가 학생 때 나와가지고 되게 센세이셔널 했는데, 슈거가 톡신이다. 그 전까지는 영양학에서는 다 팻이, 지방이 뭔가 나쁜 거였어요. 근데 이제 아니다, 설탕이 문제다, 이런 게 처음 이제 제시가 되는 시기였고, 그분이 이제 최근에는 자연은 우리가 지방을 계속 갖고 있기를 원한다고 돼 있어요. 왜냐면은 진화의학상 우리는 항상 대부분 굶었기 때문에 뭐든 이렇게 필요하면 다 지방으로 저장을 막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 몸이 지방을 저장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이 책에 있어서 한국어로도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이 노후가 되면 공장을 돌릴 수 없으니까 아예 그거를 이미 음식은 들어왔는데 에너지를 만들 수 없으니까 일단 지방으로 저장을 해놔요.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왜 노후가 되냐? 근육이 줄어들면 미토콘드리아가 줄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운동 얘기로 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시면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늘어나고, 그러면 뭘 먹든 에너지로 소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올해는 내가 최대한 안 할 3가지, 적당히 할 3가지, 뭐 요렇게 좀 정하셔서 뭔가 계획을 세우시면은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은 각자 요거를 얘기해 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 관계상 요거는 각자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제안을 드리고, 나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또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혹시 뭐 정리해 주실 게, 네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50대, 60대, 70대는 다 전략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습관입니다. 보통 라이프 스타일이잖아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람 몸은 바뀌는 걸 싫어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힘들어져요. 60대 돼서 맨날 국이랑 김치 먹던 사람이 갑자기 다 고단백 위주로 식사하려면 힘들다고요. 50대 정도 되면은 유산소 운동, 즐겁게 유산소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스트레스 조절이랑 근감속증도 해결을 하고 심폐지구력도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고단백 식사를 하셔서 단백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을 받으시고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60대, 70대 되신 분들도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노력을 해도 습관이 잘 안 되세요. 근데 그거는 습관이 안 되면 이제 약이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드셔야 되는데, 저는 제가 이 방송을 소장님한테 제안을 드릴 때 중년이 알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게 있습니다. 습관이 돼야 오래 삽니다. 80대가 됐어도 60대 같은 몸을 가지신 분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70이 됐는데 90대 같은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분들이 50대 때는 비슷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10년, 20년 지났을 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뭐 작은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요. 스트레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모두 우리 소장님 정기라는데 너무 말 많이 하는데 다음 방송도 있으니까 소장님. 맞아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음 방송이 있어가지고 마무리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면, 엔젤님 질문에 스테비아가 설탕이랑 다른가요? 물으셨어요. 제로슈거 관련해서. 그래서 그거 먹었더니 스테비아가 들어있는 커피를 먹었더니 혈당이 별로 안 올라서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억하실 거는 아까 말한 대로 당독성은 어느 정도 그걸로 커버가 된다 하더라도, 혹시 어떤 식품이나 음식을 보셨을 때 다른 지질 독성이나 뭐 이런 것도 항상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블랙 커피인데 설탕을 넣어 드신다면 그것보다는 스테비아가 낫고요. 사실 더 좋은 건 아예 안 넣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고, 요거는 제로 소주랑도 같은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소주에 그동안 당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몰랐는데 당을 넣었었는데 이제는 당을 넣지 않는 소주가 나왔다고 해서 제로 소주가 나왔어요. 하지만 기억하실 거는
약 330kcal 소주가 당을 빼면 320kcal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알코올이 여전히 많이 있다. 알코올이 훨씬 더 큰 독성이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보지 마시고 뭔가 좀 이렇게 전체적인 나무와 숲을 보는 입장에서 뭔가를 보고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장님은 목소리도 좋으세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네. 방송 너무 즐거웠고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여러분.